제 주변에서도 벌써 갑자기 누가 죽었다.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했다.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그날 갑자기 방아쇠를 빵 당기시는 분들이 생겨요. 팔다리가 진짜로 안 움직이거든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다리도 안 움직여요. 그러다 다시 조금 괜찮아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지는 걸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혈압인 기간을 최대한 많이 가는 게 중요한데 버티는 순간 계속 혈관이 망가져가요. 뉴스가 지식이 되는 순간 지식의 발견. 오늘은 국내 뇌졸중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를 모셨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평생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예능에 출연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동의하세요? 그렇죠. 만나면 안 되죠. 이런 자리에서 만나는 건 괜찮은데요. 예. 진료실에서 저를 어쩔 수 없이 만나게, 특히 보호자분들이 모시고 오게 되는 상황이 제일 저를 만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교수님, 제가 40대인데 제 주변에서도 벌써 갑자기 누가 죽었다. 네. 예, 이런 소식들이 들려요. 아직은 그럴 나이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사실은 돌연사 비율이 네. 사망의 원인으로 집계만 안 해서 그렇지 실제 비율은 암에 이어서 2등일 정도입니다. 근데 그 돌연사의 각각의 원인들을 이제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사망 원인을 이렇게 분포시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네. 대개는 이제 이 돌연사의 정의라는 게 어느 시간에 발생을 하고 거의 1시간 내지는 그 당일에 사망하게 되는 상황들을 말하거든요. 그 원인들이 보게 되면은 한 60% 정도가 심근경색, 20%는 심장에서 갑자기 발생한 부정맥, 맥박이 이제 갑자기 이상하게 뛰면서 결국은 한 80%는 심장과 심장. 관련한 거. 예. 그리고 한 10% 정도가 뇌졸중, 그 중에서도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가장 심각한 뇌졸중, 나머지 10%가 기타 등등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연사를 걱정하는 이유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는데 내가 마치 벌 받듯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공포를 가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전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본인이 잘못된 습관이나 병들, 위험 요인들이 쌓여서 그날 갑자기 터진 병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고요? 죽기는 갑자기 죽는데 예. 죽을 만한 이유가 수년, 수십 년 동안 사실은 본인이 계속 커져왔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 심장 원인 중에 한 20%는 부정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분들의 특징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뭐 비만, 술, 담배 해가지고 이렇게 뚱뚱하신 분들이 아니고요. 대개는 굉장히 건강을 신경 쓰고 대개는 운동을 과하게 하시는 분들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도 생겨요. 저희들이 아주 굉장히 몸을 혹사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마라톤 뛰다가 급사하시는 경우. 그런 것들을 저희 흔하게 얘기를 하는데 네. 심혈관계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극한까지 몰고 가서 이제 결국엔 부정맥이 발생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죠. 사실 40대, 50대의 급사의 상당 부분은 본인들이 건강 관리를 안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너무 신경 쓰는 바람에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갑자기 급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운동도 해도 적당히 해야겠군요. 예, 사실 젊은 나이 때부터 그걸 잘 관리해서 하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30대 비만이었다가 40대 운동들을 대부분 시작하니까 심혈관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늙은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네. 본인의 한계를 잘 모르고 또 운동하면 또 이제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도파민 중독이 되고 하면서 점점 더 강한 운동을 추구하다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아, 건강하려다가 오히려 이렇게 그런 극단적인 케이스를 맞게 되는 네. 거네요.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급사도 막을 수가 있다. 네, 거의 막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유튜버 대도서관의 네네. 사망 원인이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기사가 났고요. 그 전에 생각해 보면 배우 강수연 씨도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한 거로 추정된다. 네, 추정하고 있죠. 네. 이 지주막하 출혈 뭡니까 이거?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뇌가 갑자기 다쳤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뇌가 갑자기 다치는 경우는 사실은 뇌세포가 갑자기 일을 안 하겠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 혈관이 문제가 됩니다. 혈관으로 혈액이 갑자기 안 가든지 터져버리든지. 그래서 안 가는 거를 뇌경색이라고 부르고 네. 터지는 걸 뇌출혈이라고 하는데 뇌출혈 중에서 머리 안에 들어가는 조직에 들어간 작은 실핏줄이 터지는 거를 뇌실질 출혈. 뇌 바깥에 큰 고속도로 같은 큰 혈관이 터지는 걸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장기인 뇌에서 가장 큰 혈관이 파열되기 때문에 그래서 치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발생하고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고
병원에 와서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전체 사망률이 40에서 한 50% 되거든요. 거기에 해당되셨던 분들이죠. 근데 평소에 그 디주마카 출혈이 일으키기까지 뭐가 어떤 뭐 전조 증상이라든가 좀 있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드물고요. 그러니까 일부 환자들한테서 혈액이 좀 새나가면서 평상시하고 다른 두통을 느끼시는 분들이 경고성 두통이라고 해서 드물게 있습니다. 근데 그 두통이 평상시 만성 두통인지 경고성 두통인지 구별하기 힘들어서 대개는 그걸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대부분입니다. 미리 어떻게 좀 알 수 없습니까? 뭐 어떤 검사를 통해서? 네, 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주막하 출혈이 되기 전에 85% 정도는 혈관에 동맥류, 동맥꽐이라고 하는 이렇게 부풀어 오는 부분이 파열돼서 생기거든요. 네. 파열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전혀 몰라요. 이게 뇌에 어떤 증상을 느끼려면 뇌 기능이 떨어져야 되는데 혈액은 원활하게 공급되기 때문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부풀어 오른다고 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파열되니까 심각한 혈액 홍수가 벌어지면서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동맥류를 발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근데 과거에는 없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MRA라고 그 MRI 중에 혈관을 찍는 MRI가 있는데 MRA를 찍으면 굉장히 정밀하게 발견이 됩니다. 몇 년마다 한 번씩 뇌 MRA를 찍어봐라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MRA를 어떻게 찍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40대나 50대 넘어가시면서 한 번쯤은 일본 여행 한 번 안 가시고 찍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찍게 되면 만약에 나한테 뇌 동맥류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뇌 동맥류가 만약에 있는 게 발견됐다 하면 이제 그 사이즈와 모양에 따라서 이걸 처치를 미리 할지 아니면 그냥 둬도 될지는 이제 의학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없으면 제일 좋은 거고요. 발견될 확률이 일반인에게서 1%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40, 50대 한번 찍어보셔서 없다. 그럼 아주 안심을 하시면 좋고 조그만 게 발견됐다. 그럼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의사의 이제 뭐 지도하에 따라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찍든지 나중에 봤더니 전혀 증가하지 않고 괜찮은 거였다라고 하면 나중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뇌 동맥류를 그러니까 갖고 사는 사람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 사이즈가 보통 4mm를 넘어가거나 위험한 부위에 있든지 아니면 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든지 하게 되면 파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미리 처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유튜버 대도서관 같은 경우는 있었을 겁니다. 뇌 동맥류가 있었을 거다. 네네. 강수현 씨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정도 사망할 정도면 굉장히 사이즈가 의미 있는 사이즈로 굉장히 안 좋은 동맥류가 있었을 겁니다. 날씨 혹시 영향도 있나요? 예를 들면 갑자기 추울 때, 막 갑자기 더울 때 환자가 더 많아진다거나. 네, 많아집니다. 그래요? 언제요? 네. 그러니까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 둘 다 많아집니다. 되게 재밌는 거는 희한하게 추석 연휴나 설 연휴 때 또 많아집니다. 이게 되게 희한한데요. 그 뇌졸중이란 아주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그런 일이 생길 때 뇌졸중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위험 요인이 오래 쌓여서 동맥경화증 같은 게 생겨서 그 혈관이 어느 날 갑자기 내부 파열이 생겨서 혈전이 생기면 뇌경색이 생기는 거고 외부 파열이 생기면 뇌출혈이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걸 간단하게 얘기할 때 권총 모델로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위험 요인이 쌓여서 동맥경화가 생겼다는 과정을 1단계인데 네. 권총으로 따지면 장전했다. 따지고 예. 이 장전 과정은 한 수년에서 수십 년 걸립니다. 오랫동안 정말 잘못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맥경화가 되게 못생기게 벌어진 혈관의 변형인데 갑자기 그날 딱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뭐 드라마에서 마구 소리지다 뒷목 팍 짜고 쓰러지시는 이게 이제 굉장히 심한 그 심리적 아니면 신체적 그런 불안정, 스트레스 그런 게 이제 한 상당 기간 됐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쌓여왔던 동맥경화가 팍 하고 터져요. 그러면 거기서 그날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서 그 혈관이 막히면서 뇌경색이 되거나 바깥으로 터지면 출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방아쇠를 당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장전을 하고 방아쇠를 당겨야만 뇌졸중이 생기니까 장전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네. 방아쇠를 안 당겨도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할 때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그날 갑자기 방아쇠를 빵 당기시는 분들이 생겨요. 본인이 동맥경화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명절은 뭐죠? 명절이 이제 우리가 즐겁다고 생각하지만
예. 저도 예외인 것 같아요. 예, 대부분 힘들다고 생각하죠. 이게 그때 벌어지는 많은 심리적, 신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네. 굉장히 재밌는 건 설 연휴, 추석 연휴 때 이제 그 병원도 병동이 많이 비거든요. 약간 만성질환 환자들 다 퇴원하고 그래서 많이 비는데 연휴 끝나고 병원에 오면 꽉 차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다 입원하세요. 다 뇌졸중 생기시고. 그래서 이런 휴일과 관련된 효과들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빨리 응급실을 가야 되는지, 정말 병원에 이거는 예약할 필요도 없이 빨리 응급실 가야 된다, 이런 증상은 뭐가 있을까요? 증상이 가벼운 경우를 제외하면은 아마 뇌졸중을 느끼신 분들은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무시하지 않고서는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팔다리가 진짜로 안 움직이거든요. 안 들려요. 안 들리고 다리도 안 움직이고. 보통 한쪽인가요? 되게 한쪽만 오게 됩니다. 네. 본인이 굉장히 놀랄 정도로 한쪽이 전혀 안 움직이거나 아니면 한쪽만 전혀 감각이 없거나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하든지 말을 아예 못 하든지 멍한 상태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너무 어지러워서 정신이 없다든지 본인이 말을 하는데 너무 어눌한 소리가 나온다든지 하는 상황이 갑자기 생겨요. 그러니까 방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가 식탁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다 다시 조금 괜찮아지면 어떡해요? 괜찮아지는 걸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 증상이 생겼다가 그 아이 혈전 때문에 콱 막혔는데 너무 운 좋게 부서지면서 열리는 바람에 증상이 생겼다가 풀리면 네. 뇌졸중에 또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전조 증상, 뭐 미니 뇌졸중, 정확하게 이제 TIA라고 해서 일과성 허혈 발작, 이게 의학적 용어고요. 그게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전조 증상은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고 이미 동맥경화, 파열된 동맥경화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혈전이 막힐 수 있어서 좋은 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한 시술이나 처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과 뇌졸중 증상은 다른 증상이 아니에요. 네. 되게 일반적으로는 제가 오랫동안 두통이 있습니다. 제가 입꼬리가 처져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하면서 저 뇌졸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지럽거나 이러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증상들은 아니고요. 뇌졸중 증상이 갑자기 생겼다가 15분 이내 갑자기 없어지면 이게 전조 증상이고요. 이게 계속 가면 그냥 뇌졸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라도 조금 좋아져도 당연히 응급실에 가야 되는. 예, 좋아지면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안하다, 민폐다, 나 정상인데. 무조건 가야 됩니다. 48시간 이내 한 절반 정도에서 확실한 뇌경색이 다시 오게 되거든요. 무조건 응급실. 응급실입니다. 예. 가족력 영향이 가장 클까요? 이 뇌졸중. 그러니까 가족력이 없는 병은 없습니다. 모든 병은 그 가족들이 좀 더 많이 생기는 암이라든지 뇌졸중, 심근경색 등이 있죠. 근데 제가 조금 교육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뇌졸중은 가족력이 없다고 생각해라. 네. 없다고 생각해라. 왜냐하면 합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뇌졸중은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이 암이 생기는 것처럼 갑자기 뇌졸중이 생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위험 요인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생깁니다. 그 위험 요인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술, 담배, 비만, 심방세동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한 7개 알아두시면 좋은데 네. 이 문제를 수년에서 한 수십 년이 오랫동안 진행된 다음에 이게 심장이나 혈관계에 변형이 와서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갑자기 사건이 터져야 뇌졸중이 되거든요. 가족력이라고 하는 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가족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건강하게 살았는데 고혈압이 됐네, 고지혈증 환자가 애초에 고지혈증이었네, 당뇨가 생기네,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치료해서 요 단계를 차단하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뇌졸중에 가족력이 있는 게 아니라 위험 요인의 가족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사람보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일찍 발생하는지 잘 조절이 안 되는지를 일찌감치 보기만 하면 그 과정을 차단하게 되니까 뇌졸중이라는 걸 안 생기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놀라운 게 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네. 그다음에 술, 담배를 따로따로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네. 술과 담배 한 묶음도 아니고요. 네네. 각각 중요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제 술 마시는 사람, 흡연하는 사람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는 사람과 같은 위험 요인, 비슷한 수준의 위험 요인을 갖고 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학적으로는 조금씩 다른데 각자 동맥경화라는 중간 단계를 일으키는 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들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하게 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시는 사람이야. 내가 담배를 피는 사람이야. 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도 해. 네. 그리고 심지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도 없어. 네. 그럼 괜찮은 거 아닌가요? 괜찮을 가능성은 높죠. 네. 근데 이제 그 현미경적으로 변하는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몸이라는 게 뭐 암도 좀 그렇지만 이렇게 나빠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40대까지는 그래도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끼다가 사실 우리가 술, 담배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한 40대까지는 어지간한 건강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와요. 우리 몸이 다 어떻게 보면 건강 수명이 40대까지는 받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한순간을 넘어가면 급격하게 나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요 포인트 전까지는 그 검사를 해서 괜찮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고 어느 한 사람마다 이제 약간 40, 50대 넘어가면서 이제 갑자기 노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괜찮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괜찮다라기보다는 네. 술, 담배를 안 하면서 그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죠. 네. 뇌졸중에 그럼 이제부터 안 걸리려면 뭘 해야 하는지 제가 네. 듣고 싶은데 네. 뭐 술, 담배 끊고 운동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이런 모범 답안 말고요. 네네. 정말 좀 하나를 좀 우선순위를 꼽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사실 술, 담배와 운동, 비만은 사실 자기 관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의사가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중에 제가 좀 얘기를 첫 번째는 당연히 고혈압인데요. 고혈압을 관리를 하자. 고혈압이 그렇게 위험해요? 네,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 가장 흔한 위험 요인입니다. 근데 뇌졸중과 심근경색 모두 다 영향을 미친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혈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원에 가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라가 아니고요. 스스로 진단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자혈압계들이 굉장히 저렴해지면서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정용 혈압계들이 다 나오게 돼서 지금은 전 세계 모든 가이드라인도 집에서 측정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혈압계와 심장과 팔뚝 높이를 동일하게 놓고 한 2분 정도 명상을 한 다음에 버튼 한번 누르고 혈압이 나오면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눌러서 두 번째 나온 혈압을 내가 편안할 때 혈압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시간에 하는 게 좋고 오전이 혈압이 좀 높기 때문에 오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떤 증상이나 스트레스가 없을 때 해야 됩니다. 고혈압의 진단 기준은 막 화를 내다가 너 때문에 내가 혈압이 오르는구나 하고 혈압을 재는데 그땐 재는 게 아니고 아주 편안할 때 하셔야 돼요. 아무 증상이 없고 난 지금 아무 스트레스가 없네 할 때 재는 게 그 진짜 혈압이거든요. 그런 날이 많지가 않은데. 네. 어쨌든. 근데 하다 보면 본인의 혈압의 추이를 이제 알게 되거든요. 내가 이 정도 나오는구나 하고 패턴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매일같이 한 달 정도 재보시면 나는 이 정도 혈압이 나오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게 이제 130에 80을 집에서 넘어가게 되면 네. 경고 신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140에 90을 집에서 지내는데 자꾸 넘는다. 고혈압 환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병원 가서 약 받아야겠네요. 원칙은 6개월 동안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여러 가지 하면 이제 혈압이 많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 생활 습관 교정이 먼저고요. 그렇게 못 하거나 아니면은 했는데도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혈압은 병원에 가서 재게 되면 오히려 오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대개는 병원에 왔다는 사실과 의사를 만난다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혈압이 한 15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오히려 고혈압이라고 없는데 있다고 진단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본인 스스로 진단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혈압계를 하나 사서 장난감처럼 네. 아주 자주 재봐라. 그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높은 혈압의 기간 동안 뇌혈관이 망가져가요. 인생에 그 기간만큼 뇌혈관이 망가져갑니다. 정상 혈압인 기간을 최대한 많이 가는 게 중요한데 네. 버티는 순간 계속 혈관이 망가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상 혈압인 기간을 늘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무조건 약을 먹어라가 아니라 약을 먹어야 될 땐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상이 되면 본인은 고혈압 환자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고혈압을 진단하고 해라라는 얘기보다 혈압계를 사라. 본인이 스스로 진단해라. 이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